첫 번째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이미지. 네, 오늘 그 뷰티 쪽에 최경원 모델님의 실제 눈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크로 렌즈로도 체험을 해보실 분들은 매크로 렌즈 90 매크로로 한번 접사 촬영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이 사진은 135mm로 지속광으로 그냥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지속광이 이 정도면 순광광은 더 뛰어나겠죠. 자, 오늘 행사 개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체험 제품 소개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제가 20분 정도 해드릴 거고, 다음에 오늘 이현석 작가가 프로작가 촬영 노하우를 15분 정도, 그리고 촬영 관련 안내를 잠깐 5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조별 촬영을 이제 3계절로 나눠지는데요. 최대한 많이 촬영할 수 있게끔 시간 분배를 좀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럭키드로우 행사하고 설문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내용은 후기를 SLR 클럽이나 기타 카메라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를 하시고요.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알파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그 세미나 후기 이벤트 응모가 있습니다. 이쪽에 응모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상품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17일까지 응모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우수 후기 발표는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네, 2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렌즈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초고화소 대응 E마운트 미러리스 렌즈 라인업입니다. 현재 토탈 53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G마스터라고 하는 최상위급의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놀타에서부터 계승됐던 G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예전부터 카자이즈와 이제 계약을 해서 계속 생산을 했던 카자이즈 렌즈, 그리고 일반 렌즈,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체험을 하실 건 G마스터 렌즈 위주로 체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렌즈는 G 렌즈이기 때문에 G 렌즈를 또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반 렌즈에 비해서 G마스터 렌즈가 굉장히 지금 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G마스터 렌즈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G마스터 렌즈는 총 3가지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렌즈 제조 회사가 다 동일하지만 뛰어난 해상력, 그리고 G마스터 렌즈는 해상력뿐만 아니라 AF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3가지의 목표점을 가지고 G마스터 렌즈는 미래의 렌즈의 완성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마스터 렌즈를 간략하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점이 맞은 곳은 굉장히 선명해요. 하지만 아웃포커스가 된 배경 흐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다. 그래서 선명한 부분과 흐려진 부분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선명한 부분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화소를 위한 해상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술력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MTF 차트 기준 설계인데요. 기존에 이제 MTF 차트를 보면 20개 라인, 30개 라인, 많게는 40개 라인까지 테스트를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드리죠. 근데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50개 라인까지 선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선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의 굵기가 더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얇은 선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A 렌즈라는 극초단파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해상력과 부드러운 배경, 빛망울을 표현하는 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ED 렌즈, 극초저분산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를 보정하고 빛 번짐을 최소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노 AR 코팅 렌즈는
더 많은 빛을 투과하고 고스트 현상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용도로 총 4가지의 구성에 의해서 이 해상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F의 성능은 과연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예전에 SLR용으로 개발된 모터들입니다. 미러가 있는 모델들. 근데 이 미러가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바디에 렌즈를 구동하는 모터가 바디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를 회전시켜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소음도 크고 그리고 속도도 늦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개발이 된 게 렌즈에 모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렌즈에 모터를 넣었다 하더라도 기어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소음이나 구동 속도는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됐던 게 위상차를 이용한 초음파 모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의 회전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좀 더 빨라지긴 했는데 이 초음파 모터의 단점은 철커덩철커덩하는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토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러리스로 개발이 되면서 스테퍼 모터부터 시작해서 리니어 모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가지 모터는 현재 소니에서 독자 개발한 모터인데요. 현존하는 렌즈의 모터 중에서 굉장히 가장 빠른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 리니어는 소니 렌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지금 1,599만 9천 원짜리 600G 마스터 렌즈가 있죠. 그 렌즈부터 시작해서 400mm 단렌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체험할 135mm G 마스터,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이 XD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 계열 쪽은 아무래도 광각보다 구동하는 모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초점을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터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로팅 포커스 메커니즘을 가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에서 무한대까지 일관적인 고해상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거리에서도 색수차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최적화된다는 말은 AF의 소음이 작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들어가는 소음 자체가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기어를 회전하거나 초음파 모터가 철거덩 하는 소리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 그래서 조용해서 AF 속도나 정확도, 조소음, 저진동까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짧은 최단 초점 거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접사 성능까지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G마스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개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형 렌즈 완성을 위해서 고해상도와 아름다운 보케 2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술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G마스터 렌즈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2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2가지가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보케라고 하는 건 주변부까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보케가 아름답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사큰이라고 하는 건 렌즈를 깎는 표면의 질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사큰이 적은 깔끔한 보케, 그리고 조리개를 조여도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조리개가 아름다운 보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상력과 보케를 어떻게 만족을 시켰는지 한번 기술력을 보면은요, 먼저 보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각각의 렌즈 2장을 결합을 시킬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보케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예쁜 보케를 찾아서 그 단계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XA 렌즈를 썼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11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G마스터 렌즈 중에서 9매를 사용하는 렌즈가 딱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A 렌즈, 극초단파 비구면 렌즈는 과연 어떤 걸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기존의 비구면 렌즈고요, 아래쪽은 XA 렌즈입니다. 연사큰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죠.
렌즈를 깎아낼 때 얼마나 부드럽게 깎느냐 아니면 거칠게 깎였냐에 따라서 보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결이.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 약간 양파 모양의 이런 결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아래쪽은 굉장히 소프트하죠. 그래서 이러한 연사 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9매 원형 조리개 날을 가지고 있는 지마서 렌즈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11매에 가까운 원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볼 렌즈가 이 135mm 1.8 지마스터 렌즈입니다. 역대 최고급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400mm나 600mm를 제외하고입니다. 400mm나 600mm의 해상력은 전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MTF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135mm의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D 리니어 모터를 적용해서 AF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합금 하우징을 거의 통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들의 어떤 사진 습관을 보면 바쁘면 막 집어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TF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왼쪽은 최대 개방입니다. 최대 개방인데 가장 주변부 쪽의 해상력이 8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렌즈들은 주변에서 80% 이하로 거의 다 떨어지죠. 그리고 F8에서는 90%에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굉장히 선명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135mm 1.8 지마스터로 최대 개방을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방해서 어느 정도 선명한지 이것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작표에 있던 사진인데요. 한번 눈만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매크로 렌즈도 쓸 거잖아요. 그래서 눈동자만 클로즈업해서 촬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술 쪽의 디테일까지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35mm만 끼우고도 나중에 크롭에서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의 해상력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135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나서 렌즈 렌탈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각각의 렌즈들 제조사마다 나오는 렌즈들을 테스트해서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높은 해상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135mm 1.8의 지마스터 렌즈가 타사 렌즈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 XD 모터 렌즈군을 두 개를 장착을 해서 XD 리니어 모터를 통해서 초고속 AF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방진 방적 기능도 기존의 렌즈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전면, 후면, 중요 버튼까지 모두 실링 처리를 해서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초점을 고정시키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135mm 1.8 지마스터는 이쪽 왼쪽뿐만 아니라 상단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누를 수 있게끔 두 개의 버튼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선형 음답 MF 초점 리딩을 통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MF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 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수동 렌즈를 쓰다 보면 수동 렌즈에 그 조리개 가변할 때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도 여기서 클릭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만약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근데 렌즈의 구동음이 안 들려야 돼요. 그러면 오프를 하게 되면 그 소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가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저희가 오늘 세븐알 마크 4도 이제 만지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바디 중에 가장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리스의 초월, 미러리스의 압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세븐알 마크 4는 야생 사진부터 시작해서 정물, 그리고 풍경, 그리고 건축, 그리고 스튜디오 인물까지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펙을 보면은요, 세계 최초로 61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급 화질의 해상력과 개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시감은 극대화한 픽셀 시프트, 그리고 리얼타임 트래킹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세븐알 마크 3까지는 추적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세븐알 마크 4에서부터 추적이 리얼타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10연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4천만 화소대의 세븐알 마크 3에 비해서 화소가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사 속도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K HDR 영상 지원도 되고요. 다음에 예전에는 유선으로 테더링이 됐었는데요. 세븐알 마크 4, 그 다음에 알파 9 마크 2 모델에는 무선으로 연결해서 선 없이 테더할 수 있는 무선 테더링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작과 신뢰성도 좀 더 확보가 됐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센서의 3대 화질 요소를 잠깐 보면은요, 해상력, 그 다음에 관용도, 노이즈, 이 세 가지를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소니 센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6100만 화소의 최고 화소의 센서를 이제 내놓게 됐는데 DxO 마크를 통해서 이 센서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순위별로 보이는 건 지금 소니가 세븐알 마크 3, 세븐알 마크 2 이 두 가지 모델만 있네요. 근데 나머지는 뭐 하셀부터 시작해서 펜탁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최상위급의 이 바디들의 센서는 소니 센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에서는 이제 센서를 개발해서 여러 업체들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센서들을 소니에도 쓰면은 좋겠지만 뭐 중형 센서도 있고요. 소니에서 개발한 센서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형 센서까지도 충분히 테스트가 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81년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인 소니 마비카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무려 그때만 해도 27만 화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 굉장히 작은 화소잖아요. 핸드폰보다도 더 작은 화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80년도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알파라는 시장이 처음 진출을 했었는데요. 이 소니에서 최초로 내놓은 게 알파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000만 화소급의 세계 최초 센서를 또 내놓게 됐고요. 2008년도에 알파 900을 통해서 2400만 화소, 2015년도에 세븐알 마크 2를 통해서 4200만 화소를 세계 최초로,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세븐알 마크 4를 통해서 6100만 화소를 또 내놓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냥 제가 해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본 사진을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갈게요. 거의 100% 확대를 한 겁니다. 원본에서. 그리고 대부분 100-400 G 마스터 렌즈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삼각대가 아닌 그냥 손으로 들고 촬영한 결과물들입니다. 이건. 자, 이거는 100% 확대고요. 얘는 200% 확대. 얘가 135 G 마스터입니다. 자, 다음은 픽셀 시프트인데요. 픽셀 시프트는 현실감 있는 디테일과 색감 그리고 사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 4장을 촬영해서 한 장으로 합쳐주는 픽셀 시프트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세븐알 마크 4는 16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화소는 16장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2억 4천 화소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해상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면 2억 4천만 화소로 만약 촬영이 되는 경우에는 19008에 12672 해상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의 천장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반 그냥 한 장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확대한 사진이고, 두 번째는 4장을 촬영해서 픽셀 시프트로 촬영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픽셀 시프트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게 제일 선명해 보이세요? 가운데가요? 어딘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가운데 사진이 좀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근데 16장짜리는 더 선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4장짜리는 경계면이 개조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16장짜리는 여기에서 더 확대를 해보면 경계면이 4장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프트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인 개조의 표현에 있어서는 4장보다 16장이 더 좋다. 근데 4장짜리가 선명해 보이는 이유는 이 경계면의 개조 자체가 약간 좀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선명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실제 색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고 소프트한 거는 요 16장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픽셀 시프트를 통해서 어느 분야까지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픽셀 시프트는 움직이지 않는 걸 찍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문화유산을 기록한다든지 할 때 이제 촬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광에서도 지금 보면 이러한 경계면들, 역광에서 표현되는 경계면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색소차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색소차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최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경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을 갔을 때 설악산의 디테일을 하루 종일 촬영하는데 픽셀 시프트로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간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이 조명이 깨지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브라 마크 4는 최대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부가 굉장히 많은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보정으로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의 능력이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평에 있는 밀재 일출을 이제 제가 촬영을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출에 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아래쪽이 좀 많이 어두워졌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색 정보를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아 밑에 굉장히 안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도 색 정보가 이렇게 다 살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인데요. 기존의 세브라 마크 3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이 됐다. 근데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 건 아니고요. 약간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네, 다음에 세브라 마크 4의 AF를 보면은요, 상하 99%, 좌우는 74%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부까지 AF가 좀 더 나와 있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AF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세브라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주변 좌우가 47%였었어요. AF 범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얼타임 트래킹도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동물의 눈까지도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AF 연사도 보면 초당 10연사, 그리고 풀프레임에서는 68장이 연속으로 버퍼 없이 찍힐 수가 있고요. 만약 크롭을 하게 되면 200장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전체 상하 좌우 마그네슘 합금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좀 더 탄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면 예전 바디에 비해서 그립이 좀 더 두꺼워졌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들도 좀 더 크게 만들어놔서 버튼을 눌렀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데 확실히 눌렸네 라는 그런 느낌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초점을 이동시키는 이 멀티 셀렉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만약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따가 해보시면 그냥 쭉 올라가요. 대각선으로. 네, 다음에 기존의 세브란 마크 3까지는 슬롯이 2개였지만 아래쪽만 고속이었었거든요. 근데 세브란 마크 4부터는 위아래 전부 다 고속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네, 이건 설명드렸었죠. 무선 테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존이 3군데인데 가시면 각 존마다 작가님들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팅을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세팅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플래시 모드, 무선 플래시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1번에 11페이지에 가시면 무선 플래시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동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켜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모드는 아마 강제 플래시로 돼 있을 거고요. 다음에 얼굴 눈 AF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가면 카메라 1번 6페이지에 가면 얼굴 눈 AF 설정. 여기에서 피사체 인식이 사람으로 돼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설정 다 돼 있나요? 네. 이따가 저희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현석 작가님의 프로 촬영 노하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렌즈를 많이 써볼 겁니다. 네. 오늘 촬영, 나는 인물 촬영에 대한 뭐 컨셉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 렌즈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마 주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렌즈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 좀 더 크네요, 맞죠? 네, 이 600GM이 가장 요거네요. 600GM이 가장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600GM이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도를 줘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좀 약간 해보게끔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고요. 좀 자유도를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장소를 한번 촬영해보고 난 인물이 싫다, 난 풍경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2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에 대신 좀 상태가 무겁습니다. 가져서 촬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망원 렌즈고, 그다음 아까 우리 신재혁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35mm는 관광 렌즈죠, 맞죠? 관광 렌즈 아닙니까? 600과 130은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망원 렌즈를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네, 저 숫자가 뭘까요? 숫자가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 바디가 429,000원짜리 총 도합 2,029만 8,000원 되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반떼인데 아반떼랑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제가 아반떼를 들고 찍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을 찍었냐 한번 볼게요. 웃기지 않으시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 장면을 찍었어요. 백집으로. 뒤 배경이 어떻게 되죠? 아웃포커싱 되게 잘 되죠. 아웃포커싱 되게 잘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우선 이제 우리 모세 기적 아세요? 모세 기적. 네, 이 렌즈를 가지고 이런 명동이나 이게 시내 한복판에서 딱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요 그러면 바로 길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서 가려지고 이런 또 모터쇼라든가 뭐 P&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행사장 있잖아요. 딱 대고 저기요 그러면은 각 행사장에 있는 뭐 캐논, 니콘, 뭐 소니, 뭐 후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모델분들이 그 렌즈를 쳐다보거든요. 제가 유경험자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망원 렌즈를 촬영했고 또 그 동일한 위치에서 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광각 렌즈. 135 광각 렌즈. 광각 맞죠? 와이드잖아요. 그 대신 이제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R4를 쓰고 있습니다. R4이기 때문에 R4는 몇만 화소죠? 바로 6천만 화소를 갖고 있습니다. 6천만 화소에다가 우선은 이게 미러리스잖아요.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DSLR보다는 좀 더 화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러가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갭이 줄어들면서 선명함이 더 더하겠죠. 자, 그러면 6천만 화소에다가 소니에서 세 번째로 좋은 화질을 갖고 있는 렌즈 135mm 찍었을 때 얼마 크로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확대를 했어요. 괜찮죠? 네, 화소가 크면 그냥 135mm를 찍은 다음에 그냥 크로핑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만 크로핑 해도 몇만 화소죠? 3천만 화소가 되죠. 우리가 이게 팀킬이긴 하지만 알파 9과 알파 7, 3 같은 경우는 2,400만 화소죠. 그보다 더 화소가 더 큽니다. 네, 팀킬이네요.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컬러 자체는 좀 밸런스가 좀 어긋나는데 원래 사진은 조금 컬러가 좀 다릅니다. 네, 일단 마젠타가 좀 있네요. 컬러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 컬러가 뒤에 계신 분 좀 죄송합니다. 컬러 자체가 여러분 그 알파 7, R4랑 저도 이제 R3랑 R4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R3랑 R4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알파 9과 알파 9 마크 2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색감입니다. 네, 컬러가 달라요. 근데 그건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R3가 원래 좀 좋네. 알파보다 R3가 더 낫네. 근데 알파 9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알파 9 2보다 알파 9이 더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알파 9 2라든가 역시 새로운 게 좋아. 소리가 좀 약간 달라졌구나. 좀 차렸네 하면서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한번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차이는 컬러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보정으로서도 커버가 되지만은 보정하는 시간에 저는 카메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캐논 색감, 니콘 색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니콘으로 캐논 색감 낼 수 없나요? 소니로 캐논 색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니콘은 조금 영역별로 워낙 컬러가 강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제어하면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원본보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소니는 뭐 두 개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캐논 색감 좋아하시면 캐논으로 가시는 게 더 잘 알고 니콘 좋으면 니콘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선택하실 겁니다 얘기하죠. 보통 그렇게 좀 하나요. 근데 미러리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니가 독보적이죠. 맞죠? 네. 자, 600G로 여기는 한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네. 600G. 컬러가 조금 느껴졌네요. 네. 600G로 제가 어떤 사진 찍었을까요? 이 사진 인물 사진일까요? 아니면 풍경 사진일까요? 풍경 사진. 눈썹은 아니겠든 풍경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쨌든 이 600GM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화성이잖아요. 맞죠? 그냥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 어디 어떤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그 하나 걸어주면 사람은 다 믿을 거예요. 그래 600G 해가지고 프랑스 정도 갔겠지. 또 할 수가 있죠. 또 이거는 런던 어떤 공원에서 제가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때가 잠시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 믿을 거예요. 안 믿으시겠어요? 다 믿을 거잖아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믿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찍은 거예요. 다 믿어요. 왜냐면 배경이 다 여기였잖아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정말 멀리 가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냐면 경주예요. 경주에서 지금. 네, 이거 어디 뭐 제가 뭐 일본 어디에서 찍었다고 하면 다 믿으실 거예요. 뭐 동양인은 확진 아니까. 네, 아시아는 확진 아니까. 네. 자, 아이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100만 픽셀이에요. 거의 6천만 픽셀이죠. 얘를 픽셀 시프트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16살 찍어서 0.5 픽셀씩 합쳐갖고 한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풍경 사진 찍었을 때는 풍경이 움직이지 않는 풍경이 있을 때는 잘 이어지고요. 뭔가 역동적인 게 뭐 있다 하면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하신다면은 상대에다가 여러분 카메라를 마운트하셔서 뭐 인테리어, 여기 인테리어 되게 괜찮죠. 여기 거의 가구 광고를 많이 촬영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봤더니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여러분의 픽셀 시프트를 한번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픽셀 시프트의 최대 단점은 이미지 엣지, 소니 어플리케이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토샵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집에 가서 어차피 무료 어플이니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저번에 파라다이스 시티 쪽에 가서 한번 촬영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픽셀 시프트로 해서 16장을 엮은 사진입니다. 물론 파일 용량은 굉장히 커요. 한 장면에서 생각 때만 딱 마운트하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 16장을 찍어서 나중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합쳐줄 겁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한번 100% 크롭을 해볼게요. 크롭이라고 되죠. 네.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사이즈가 어느 나오죠? 19,800픽셀. 그 다음에 가로가 12,672 픽셀 정도 됩니다. 정확히 2억 4천만 조거든요. 사진 하나 딱 찍고 나중에 자르기만 하시면 돼요. 같은 풍경 하나 찍고 그냥 자르면 돼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냥 찍은 다음에 100% 크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예전 디지털 백이라고 있어서 중형 카메라가 있죠. 중형 카메라 심도도 좋고 당연히 화질보다는 이제 심도가 좀 깊어요. 네. 사이즈도 크고 물론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느리죠.
핸들링이 힘들어요. 저도 써봤기 때문에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잘 나와요. 근데 몇 장 찍다 보면 힘들어요. 모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보통 그래서 뭐 뉴욕이나 패션 사진 작가도 이제 막 영상 나오잖아요. 막 DSLR 빼가지고 찍어요. 쭉 그리고 옆에 DSLR 하나 있어요. 보통 베스트는 DSLR 찍는 게 베스트가 나옵니다. 네, 그 약간 쇼 분위기가 좀 있지만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되게 느리고 모델과 소통하고 나서 딱 찍을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픽셀 시프트를 활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인물 촬영할 때도 이게 확실히 차후 바디는 그런 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항상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저는 수동으로 바꿔서 촬영할 겁니다. 신정 작가님께서는 이제 메이크업 쪽을 담당하실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헤어 쪽을 담당해서 진행할 겁니다. 헤어 쪽을 담당해서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제 파트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바꿔서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서 K 색 온도 필터 있죠.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따가 제가 모니터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면 색 온도 필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500켈빈이라는 건 뭐냐면 2500켈빈이 파란색이 아니라 굉장히 노란색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노랗습니다. 자연광은 한 5200 정도 켈빈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수치가 있습니다. 파란은 어떻죠? 10,000켈빈이에요. 그럼 얘를 화이트로 만들어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색 온도 필터를 이제 장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는 다 그게 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JPG로 촬영하신 분들은 오늘만큼은 로우 플러스 JPG로 촬영하시고요. 나는 항상 로우만 찍는다 하시면 그냥 로우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 온도 필터에서 2500켈빈인데 이걸 쓰라는 거니까 그 수치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플래시, 즉 조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되신 분들은 이거를 한 5700, 600 정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속광은 이제 일반 빛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빛. 일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이트 밸런스 이 모드에서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색 온도 필터에서 색조까지도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컬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빛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포토샵에서는 뭐가 있죠? 라이트룸에서는 마젠타 그린밖에 못 바꾸죠. 색조에서. 카메라에서는 앰버와 블루까지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세팅해서 찍을까요? 일반적으로 찍을 때. 네, 전 가운데 찍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로우 파일을 촬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로우는 그냥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대신 용량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광 일반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f1.8의 조리개로 촬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600GM은 f4가 최대 개방 조리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라이팅을 쓸 때는 뭐 f11 정도 해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위치에서 이렇게 색 온도를 더 찍었더니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나왔죠. 난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5700, 난 좀 쿨한 느낌이 좀 원한다면 5700 정도 수치를 하고 동종을 장착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동종이 뭐냐면 번쩍한 플래시 있죠. 플래시를 카메라가 이제 셔터 눌렀을 때 같이 발광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걸 이따가 제 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은 제가 컬러 젤을 가져왔습니다. 젤라틴 필터를 가져와서 배경을 좀 더 효과를 좀 넣어서 촬영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흰색 배경인데 이따가 제 쪽은 약간 사이안이 좀 들어가 있는 배경이긴 해요. 근데 그 배경을
컬러 젤을 빛을 넣어주면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흰색 배경에서도 이런 컬러 젤을 사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노란색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 빨간색 배경을 만들 수 있고 보라색 배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진행되겠습니다. 딱 찍는데 좀 별론데요. 그럼 제가 치워드릴게요. 꺼드릴게요. 저 좀 끄고 찍고 싶어요. 그럼 꺼드리겠습니다. 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넣어서 찍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스타트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어시스턴트가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헤어 쪽에다 좀 비춰주기도 하고 헤어가 분명히 블랙인데 이런 젤라틴 필터에서 약간 보라색 빛이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제 약간 헤어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이제 모델분들이 이거 몇 번 하면은 이따 오후에 진행할 수 없어요. 목이 감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만 이렇게 타입을 받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는 걸로 타입을 받습니다. 이렇게는 힘듭니다. 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모델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헤어가 이제 되게 찰랑찰랑 거리죠. 이번엔 손으로 해서 찍어요. 이런 헤어의 느낌도 살리되 만약 여러분들 원하시면 여기다 컬러를 넣어서 다른 색상의 느낌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눈으로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손으로만 컨트롤 할 거고요. 재밌죠? 네. 여기다 이제 컬러 젤을 쓰면은 배경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빨리 촬영을 해야죠. 촬영하고 여러분 아까